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 임종윤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5년 임기의 반환점을 방금 돌았습니다. 문 대통령이 어제 수석보좌관 회의를 통해서요. 지난 2년 반을 과거의 익숙함과 결별하고 새로운 길을 찾는 전환 과정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남은 후반기에는 국민이 변화를 확실하게 체감할 때까지 혁신과 포용, 공정과 평화의 길을 흔들림 없이 가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존 정책에 큰 변화를 주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문재인 정부 지난 2년 반 동안의 경제정책을 부문별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2년 반 동안 어떻게 보완을 하면 좋을지, 수정이 필요하다면 어떤 부분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얘기를 짚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평소에는 한 분 정도씩이나 모시던 좀 경륜 있는 경제학자 세 분을 오늘 한꺼번에 모셨습니다. 잠시 후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샵 3698로 여러분들 의견 오늘 또 많이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세 분 소개를 한 분씩 해드리겠습니다. 제 오른쪽으로 고려대 국제대학원 이경태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왼쪽으로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님 나오셨고요.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종욱 서울여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두 분은 항상 여기 계시는데 오늘 이쪽으로 모시니까 제가 굉장히 이쪽이 조금 낯섭니다. 예. 예, 어제 문재인 대통령 수석보좌관에 이뤘다는 말씀 잠깐 드렸었는데 어제 대통령이 했던 얘기부터 먼저 좀 들어보시고 본격적인 토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년 반은 넘어서야 할 과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전환의 시간이었습니다. 경제 사회적으로는 우리 경제를 구조적으로 병들게 만들었던 양극화와 불평등의 경제를 사람 중심 경제로 전환하여 함께 잘 사는 나라로 가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미래 신산업 육성과 벤처붐 확산 등 추격형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바꿔나가며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절반의 시간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임기 전반기에 씨를 뿌리고 싹을 틔웠다면 임기 후반기에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만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이 변화를 확실히 체감할 때까지 정부는 일관성을 갖고 혁신, 포용, 공정, 평화의 길을 흔들림 없이 달려가겠습니다. 대통령의 어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했던 지난 2년 반에 대한 자평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각오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눠서 볼 수 있는 내용을 좀 들으셨고요. 지금부터 좀 본격적으로 부문별로 좀 잘게 좀 잘라서 지난 2년 반의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 성장, 소위 말하는 제이노믹스에 대해서 평가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세 분 모셨으니까요. 한 30초 정도만 점수를 좀 주시는 짧은 시간을 먼저 좀 듣고 개별적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자, 이경태 교수님께서는 지난 2년 반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아무리 후하게 주려고 해도 뭐 낙제점이라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대통령께서 예. 그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 좋은 내용들이에요. 네. 좋은 뜻을 가지시고 정권이 출범을 했는데 예. 그러나 2년 반 후에 나타나는 결과를 보면은 예. 결국 뭐 만족할 만한 게 전혀 없다 이렇게밖에 알겠습니다. 평가 그 못하겠습니다. 결과들을 이제 하나하나 좀 네. 열어보겠습니다. 신 교수님도 역시 30초 정도 점수를 주신다면? 제가 낙제점 드리려 했는데 먼저 낙제점을 드려서 그래서 이 자리가 되게 좋은 자리인지 아시겠죠? 그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 안에 보면은 5대 원칙이 있고 그다음에 20대 전략이 있고 네, 100대 네. 과제가 있어요. 그랬죠. 저는 이제 그걸 계속해서 팔로우업을 하는데 그 5대 원칙 중에 하나가 경제 부분에 더불어 잘 사는 경제라고 하는 과목입니다. 예. 그 경제 부분만 있는데 그 더불어 잘 사는 그 경제 안에는 5개의 전략이 있어요. 예. 첫째가 소득주도 일자리 성장, 예. 활력 넘치는 공정경제, 서민 중상층 중심의 민생경제, 4차 산업혁명의 어떤 그런 그 경쟁력 강화, 그리고 창업, 혁신,
성장을 통한 중소기업을 요 5가지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점수를 매기라고 해서 전략 1 소득주도 성장은 20점 만점에 빵점. 예. 그다음에 활력 넘치는 공정경제는 20점 만점에 5점. 예. 민생경제는 50점 만점에 20점 만점에 5점. 예. 4차 산업 20점 만점에 10점. 예. 중소벤처주도 창업혁신 20점 만점에 10점. 토탈 하면은 100점 만점에 30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중간고사라서 아직 기말이 남아 있으니까 현 정부는 좀 더 이 그 의욕을 가지고 예. 기말고사 좀 잘 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아직 강의를 하시는 분이라 감이 떨어지진 않으셨네요. 중간고사 말씀하시니까. 예, 마지막으로 우리 이 교수님은 어떻게 점수를 주시겠습니까? 시간 30초 정도 하시죠. 우리 교수들은 우리 사회에 공부를 안 하면 학점이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안 나와야죠. 아, 그게 그렇죠? 공정한 거죠. 그래서 우리 대통령께서는 우리 그 논어의 한 구절로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했으니까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느냐. 논어의 위정편에 예. 학이불사 정망이요. 이렇게 사이불학 적태다. 그런데 이 마지막 부분을 보면 생각은 많이 했는데 공부를 안 했다. 그래 생각을 많이 하고 공부를 안 했으니 어떻게 교수가 점수를 주겠느냐. 그러니까 점수를 줄 수가 예. 없다. 예. 점수를 줄 수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하반기에 점수를 잘 받도록 정말 열심히 예. 해야 된다. 예. 예. 오늘 그 말씀 들으려고 세 분 모신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예. 그러니까 사실은 발전적인 미래를 위해서는 지금 현재에 대한 또 과거에 대한 아주 처절한 그런 비판과 반성, 성찰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사실 오늘 1시간 정도 되는 뭐 길지 않은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좀 해보고자 합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앞서 수보회의에도 대통령 얘기를 했습니다만 일단은 청와대와 정부의 자평 얘기부터 좀 평가를 먼저 좀 역시 길지 않은 시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이 한 얘기부터 잠깐 살펴보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가는 토대를 구축을 했다. 사람 중심 경제, 미래 사람 육성 등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고 있다. 고용 안전망 확충을 했고 맞춤형 복지를 확대하고 있는 중이다. 경제 관련된 부분만 평가를 제가 모아놓은 겁니다. 홍남기 부총리도 기자간담회를 갖고요. 패러다임 전환과 관련해서 성장, 분배, 포용을 같이 두고 노력한 데도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자평을 했고요. 다만 민간 활력을 찾고자 노력을 했었는데도 성장률이 따라가지 못해서 아쉽다 이렇게 아쉬움도 토로를 했습니다. 뭐 이걸 가지고 이제 올해 2% 성장 어렵지 않느냐 뭐 미리 예고한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합니다만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자평이 있었다라는 거니까요.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지난 2년 반을 청와대나 정부가 평가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부터 세 분의 좀 생각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 교수님부터 좀 뭐 길지 않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항상 경제학을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은 우리 독자나 이런 분들은 경제학은 이론적인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경제학은 사실 국민을 더 잘 살게 하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학문이고 예. 실제로 국민을 더 잘 살게 하느냐를 경제 지표를 측정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생각은 맞아요. 그런데 그 생각의 토대가 그 생각으로 실행한 경제 성과는 이제 정치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경제 성과는 정말 이런 식으로 가시면 안 된다. 예. 이를테면 뭐 우리가 또 지표를 많이 보겠지만은 이게 아까 중소서민들의 생활을 더 낫게 하겠다 그랬지만은 이 부분 자체는 뭐 예. 한번 가보시면 전혀 생각지도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예, 예. 이게 그래서 대통령께서 생각은 많이 하신다. 그렇지만 이분이 현실도 예, 배우고 예. 그 다음에 경제 이론도 배우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후반기를 좀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되게 뼈아픈 말씀을 하시네요. 자, 신 교수님. 네. 자, 우리 그 가계 중에서 비교적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1분위, 2분위 소득. 이분 소득이 지금 줄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2분기 가계동향에서는 1분위는 일단 멈추고 2분위도 오르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제 그거는 명목상으로는 그런데
세금이라든지 그렇죠. 그런 부분을 다 실질적으로 빼고 하면, 예. 실질적으로 내가 손에 쥐는 가처분 소득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줄었고요. 네. 그다음에 시장에 가서 경제 활력이 있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경제 활력이 완전 죽었어요. 그다음에 민생을 살린다고요. 지금 민생이 지금 나아졌다라고 하는 분은 고위공무원들이나 나아졌을까? 중산층 이하는 민생이 정말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요. 우리 뭐 타다에서도 보고 뭐 지금 그 4차 산업혁명계에 있는 그 벤처분들이 지금 이구동성으로 규제 때문에 죽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중소기업이 한번 물어보세요. 중소기업한테 이 중소기업 살기가 나아졌는가? 저는 그래서 뭐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전 한기로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네. 제 눈은 현장, 중소기업, 그다음에 이렇게 중산층 이하 예. 이분들의 어떤 그런 현상을 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전보다도 훨씬 더 어려워졌다는 게 거의 중론이다. 예. 그런 차원에서 그런 아픔을 예. 말씀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항상 제가 갖고 다니는 책에 제 1장이 대통령 취임사예요. 네. 취임사예요. 이렇게 했어요.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예, 대통령이 예. 되겠습니다. 예. 그죠? 그리고 이 거짓으로 불리한 여론을 덮지 않겠다고 알겠습니다. 말씀하셨잖아요. 네. 저는 이 초심으로 돌아가셔서 좀 우리 아픈 국민들의 마음을 네. 좀 보듬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제 문재인 정부는 촛불 혁명을 딛고 일어섰다 이렇게 평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서민들 또 어려운 분들한테 좀 더 다가가는 정부가 될 거라고 기대했는데 지금 이제 신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오히려 그분들한테 조금 더 그런 면이 좀 적은 미흡한 그런 정부다라고 이제 이해가 좀 됩니다. 우리 이경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네. 정부의 이 자평에 대해서 평가하십니까? 네, 그 두 분께서 대충 말씀하셨는데 우선 성장률이 정부 출범하던 해 3.2%였거든요. 네. 그게 이제 금년에 뭐 2%도 안 될까 될- 말까 안 이게 될 나오죠? 거로 대충 보고 있고 분배가 더 악화되고 있고 그래서 성장과 분배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쳤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예.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앞으로 경제가 더 좋아질 무슨 끈덕지가 있느냐? 대내외 여건을 다 봐도 끈덕지가 별로 없어요. 그 대통령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제 싹을 틔웠다. 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은 조금 제가 볼 때는 싹이 튼 게 아니에요. 과거에 있던 싹조차도 말라 죽었다. 저는 그렇게 좀 혹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예. 이걸 이제 어떤 시각에서 저는 보냐 그러면은 지금 정부가 경제 정책의 목표와 그 이제 수단이 있잖아요. 예. 근데 목표와 수단이 전혀 따로 놀아요. 목표에 맞는 수단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은 목표의 달성을 저해하는 수단을 쓰고 있다고요. 아까 이종욱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거랑 비슷한 맥락이네요. 뭐 비슷한 맥락인데 그 나중에 다시 강론으로 들어가겠지만 그러시죠. 예. 소득 주도 성장은 그 핵심이 사실 그게 성장을 촉진하는 정책이 아니고 오히려 성장을 저해하는 정책이에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네, 자체가. 네. 나중에 다시 알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그 최저임금이니 뭐 주 52시간 이런 게 다 목적은 그 더 사람 중심 경제의 핵심,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하겠다는 건데 결과는 전혀 반대로 나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정부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그 내거는 그 아주 좋은 가치, 좋은 뜻, 국민을 위한 좋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예. 지금까지 썼던 수단을 완전히 폐기하든가 전면 수정을 하지 않고는 남은 2년 반 동안에도 희망이 별로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로 넘어가기 전에 한번 한 센텐스를 이야기 꼭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예, 그러시죠. 우리나라에는 많이 인용 안 되는데 존 메이나드 케인즈의 일반 이론에 마지막 기절이 하나가 있는데 예. 미국에는 뉴욕 타임이나 워싱턴 포스트에 많이 예. 인용되는 기라 제가 꼭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게 다음에 이제 우리 이야기할 거에 기본이 되는 건데요. 나이가 25세에서 30세가 됐을 때 새로운 이론을 새로운 이론에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극히 소수이다. 이거는 경제학과 철학 분야에서 가장 현저하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공무원이나 예. 정치인이나 선동자들이 그 해결책에 동원되는 아이디어는 새로운 이론을 적용할 일은 전혀 없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정부가 대통령께서 그렇게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접근하는 이론을 바꾸지 않으면 예. 쉽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존 메이너드 케인즈가 갤론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라는 것을 꼭 이야기하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 교수님 말씀하신 그 접근하는 이론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는 소득주 성장 이 이론 자체가 잘못됐으니 다른 이론으로 바꿔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보면 됩니까? 소득주도 성장의 모태가 되는 포용 성장을 콘텐츠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얘기도 좀 하나하나 이렇게만 얘기하면 되게 이제 좀 약간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섹터별로 들어가서 말씀을 아마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세 분 다 해주실 거라고 좀 기대를 하겠습니다. 성장률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성장률, 수출 뭐 등등등 이런 얘기를 좀 아무래도 해봐야 되는데 원래 정부 성장률 목표치 2.4%였고요. 한국은행 2.2%였는데 이 수정된 것들이죠. 물론 올 들어서. 근데 다 일단 뭐 두 기관 모두 어렵다라고 이미 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아까 우리 이 교수님께서는 성장과 분배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쳤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먼저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수출이나 이런 전반 부분을 다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교수님. 네. 성장이 이렇게까지 나름 노력을 안 한 건 아닌데 안 되는 그 근본적인 이유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세계 경제가 금년도에 많이 둔화됐어요. 교역도 그래서 이제 줄고요.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네. 뭐 그거는 지금 정부 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죠. 네. 무리인데. 그러면 이제 국내 경제 정책이 어떠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지금 정부가 출범하면서 그 2017년도일 거예요. 그 경제 운영 계획을 새로 만들었는데 거기에 네. 보면은 네. 성장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거예요. 예. 과거의 성장 패러다임은 이제 시대적인 사명을 다했다. 이제 쓸모가 없다. 그래서 예. 바꾸겠다는데 그게 내용이 소득주도 성장입니다. 그렇죠. 근데 소득 성장의 핵심이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임금 올리는 거고, 최저임금 인상. 예, 또 한 가지는 이제 복지를 더 늘려서 이제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겁니다. 예. 그러면 자 임금을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임금을 올리면 기업에서는 비용이 들죠. 비용이 느니까 고용 줄이고 그다음에 가격을 올리고 생산 줄입니다. 그런데 이제 임금을 받는 사람은 소득이 늘어나니까 소비가 늘고 이제 그게 매출 늘고 성장이 늘고 그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예. 그러면 이 소득 임금을 많이 올려야만 그 수요 진작 효과가 커지잖아요. 예. 근데 임금을 많이 올릴수록 저쪽에 기업이 받는 부담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 임금 상승을 통한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거는 이 두 개의 모순되는 팩터가 항상 같이 가기 때문에 이게 결코 성공할 수가 없고 지속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최저임금을 갑자기 그냥 그 엄청나게 많이 올린 거는 그래서 소비를 늘리자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기업들이 볼 때는 엄청나게 부담이 늘어나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잖아요. 결과적으로. 특히 자영업자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었다. 자영업자도 어렵고 중소기업도 어렵고 뭐 다 중소기업도요. 어렵죠. 예. 그러니까 고용도 줄고 오히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저소득 계층의 고용이 줄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소득 분배가 더 악화되고 예. 있고 즉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성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성장의 주체는 기업이에요. 기업. 예. 예, 기업이니까 기업이 투자를 하고 기업이 혁신을 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정부도 혁신 성장 말은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말은 이쪽에 그 무슨 공정이라든가 이 무슨 복지라든가 거기에 비해서 예. 우선순위가 한참 떨어져요. 혁신 성장 얘기는 뒷부분에 가서 다시 네네. 좀 하여튼 더 제가 우선순위를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는 여쭤보겠습니다. 거예요. 예. 그리고 수출도 이제 지금 뭐 미중 무역 전쟁이니 이런 대외 여건이 많이 안 좋아지고 있죠. 예, 그래서 예. 이제 둔화되는 건. 근데 우리나라 수출이 주는 그 정도가 세계 무역의 그 수축 정도가 훨씬 더 커요. 네. 가장 큰 이유가 이제 반도체 경기 부진인데 그렇죠. 결국 그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한국의 수출 구조, 산업 구조가 너무나도 그 단일한 구조로 품목에 의존하는. 잘못돼 있다 하는 그런 지적이 맞다는 게 여실히 드러난 그렇죠. 거예요. 그러면 설령 이제 앞으로 내년쯤 가가지고 반도체 경기가 회복이 되고 수출 좀 회복이 되면은 아 이제 괜찮구나. 그런 착시 현상이 또 되풀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예. 결국 이제 그게 구조 조정이고 예. 그 경쟁력 향상인데 그걸 이제 노력을 가시적인 성과를 낳을 수 있도록 뭔가 해야죠. 말만 할 게 알겠습니다. 아니고. 예, 예. 신 교수님은요? 네. 어떻게 보세요? 그 성장이 왜 이렇게 안 되는 부분에서는? 2017년도에 네. 2017년도에 민간 부분하고 정부 부분의 성장 그 기여 비율이 네. 4대 1이었어요.
그러니까 민간이 더 많았다는 얘기죠. 민간이 4, 정부가 1. 1. 근데 2018년도 문재인 정부 들어와 가지고 그게 2대 1로 줄었어요. 민간 2, 이. 정부 1. 예. 금년 상반기 보니까 민간 1, 정부 2예요. 예, 예. 무슨 이야기냐?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 가지고 민간 부분의 성장 동력은 계속 떨어지고. 줄고 정부 부분은 계속 커진단 말입니다. 결국은 이것은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정부주도 성장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난 2년 반 동안. 예. 그래서 이제 정부로서도 더 이상 소득주도 성장을 말씀하기가 민망해진 거예요. 왜? 민간 부분이 다 죽어버렸거든. 질문은 앞으로 하반기 동안 혁신 이야기 하는데 지금 계속해서 2년 반 동안 정부주도 성장을 해왔단 말이에요. 이게 혁신이 되겠어요? 공정이 되겠어요? 저는 정부가 주도해가지고 돈을 나눠주고 정부가 돈을 써서 경제를 살리는 이런 형태의 정부주도 성장은 혁신도 안 될 뿐만이 아니라 전 공정도 안 된다고 봐요. 따라서 지금 말은 뭐 혁신 성장하고 포용 성장하고 아름다운 말은 다 쓰셨는데 지난 2년 반 동안 이 정부가 추진한 정책으로 가보니 민간 부분이 4대 1에서 2대 1에서 역전이 되어가지고 1대 2가 골든 크로스를 넘어서 버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아마 금년 말 내년 내후년으로 가면 정부 제로, 민간 제로 또는 마이너스, 정부가 뭐 3 이렇게 가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성장을 만들어내는 주체가 민간 부분이 죽고 정부 부분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거는 얼마 안 가서 재정 문제라든지 효율성 문제라든지 네. 또는 그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인해서 오래 갈 수 없는 것이다. 저는 그래서 성장률 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장의 모멘텀 자체가 이 동력 자체가 민간 부분에서 추락하고 정부 부분이 지금 예. 끌고 가는 이런 것이다. 이걸 좀 지적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은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민간의 활력을 떨어뜨린 가장 큰 요인이다. 죽여버렸어요. 의도하진 않았지만 이게 망치를 쳐가지고 고치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결국은 그 망치 때문에 의도하지 않게 특히 그 경쟁력이 없는 자영업자 쪽에서 네. 상당히 그 활력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이 교수님께서는 예. 성장률이 이렇게 부진한 이유를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사실 이제 성장을 우리가 추진할 때 보면 크게 나눠서 이제 성장은 생산 국민 소득 아닙니까? 네. 생산 국민 소득에서 성장이 이루어지고 그 생산 국민 소득을 이제 수요하는 것이 지출 국민 소득인데 예. 이 한번 제가 혹시 자료 화면이 있으면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그 집권하실 때 예. 사실 고용을 저기 나오네요. 산업별 고용 증감이 나오는데 저 그림 속에 우리 대통령께서 처음 시작할 때 상당히 운이 좋았어요. 2017년 5월달 제이노믹스가 시작할 무렵에 저 밑에 있는 부분 자체가 지금 현재 제조업의 그 고용 인력입니다. 네. 제조업의 고용 인력이 쭉 올라가요. 근데 한번 보시면 2018년 1월 달 정도 되면은 이게 뭐냐 하면 이제 정부가 최저임금을 16.3% 이렇게 올리겠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조업 부문의 고용 자체가 확 줄어듭니다. 그럼 뭐냐 하면 생산 국민 소득에서 성장의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 자체가 예.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안타까운 것은 뭐냐? 2016년부터 지금 2018년 저 기간이 세계적으로 미국 경제가 아주 호황기였어요. 금리를 인상할 때였거든요. 미국만 좀 좋았죠. 그런데 그러니까 네. 사실 미국이 좋아지면 중국 경기가 좋아져 가지고 한국도 덩달아 좋아질 수 있는 길이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제이노믹스 시작할 때는 진짜 운이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조업에서의 생산 인구 감소가 생기면 생산 국민 소득하고 고용에 예.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가를 정말 학습을 안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제조업에서의 고용이 계속 감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민간 부분의 성장이 줄어들고 그러다 민간 부분 성장이 줄어드니 고용이 주니까 할 수 없이 사업 및 개인 공공 서비스 즉 예. 정부가 주도하는 부분에서 예. 급격한 부분에 일자리를 창출하니까 아까 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 정부 지출, 정부 주도에 의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오늘 하나죠. 예. 뭐 미국 이
좀 좋았고 사실 우리의 경제 비중이 높은 수출 비중이 높은 중국은 뭐 같은 기간 뭐 중국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제조업의 고용이 그 기간 2018년 1월부터 내려가는 거는 뭐 그래프상으로도 충분히 좀 확인이 되는 그런 모습이네요. 그래서 이제 내년 이제 뭐 올해는 올해다 치고 내년 뭐 이후의 상황을 좀 전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짧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한 1분 정도씩만 답변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IMF가 내년에 2.2%를 올해보다 조금 더 높게 보이고 OECD, ADB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보다는 내년이 좀 더 좋을 거라고 일단 전망들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게 나중에 수정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내년의 성장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씩 좀 이거는 뭐 전망이니까 길지 않게 말씀해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이 교수님 네. 말씀해 주시죠. 저는 내년에 그 대내외 여건이 금년보다도 더 좋아진다는 그런 징조를 별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 그 아마 내년도 IMF 방금 전망 말씀하셨는데 작년부터 당초 전망을 더 하향 조정하는 그런 패턴으로 좀 맞아요. 들어갔거든요. 예, 예, 예. 아마 내년도에도 그런 패턴이 계속될 거예요. 제일 큰 변수는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인데 지금 뭐 1단계 협상이 합의가 됐니 안 됐니 뭐 그렇더라고요. 계속 반전을 예, 예. 이루고 있는데 그게 뭐 설령 트럼프 재선을 위해서 뭐 적당히 이렇게 그 타협을 한다고 그래도 그건 계속 그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가 될 예. 거고요. 그다음에 국내적으로는 뭐 결국은 정부가 지금까지의 경제 정책 수단을 전면적으로 수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예. 따라서 네. 내년도 한국 경제 성장률이 2% 올라가느냐 계속 더 떨어지느냐가 결정될 겁니다. 바꾸면은 이상으로 충분히 갈 수 있다 아마 이렇게 그 보시는 거고요. 2% 정도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지에 대한 부분이 이따 뒷부분에서 결론 부분에서 말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신 교수님은 내년에 지금 2.2% 초반, 뭐 초중반 얘기까지 나와서 어떻게 보세요? 내년은 올해보다 전반적으로 더 나쁠 거다. 더 나쁠 거다? 기본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의 민간 소비가 계속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재작년만 해도 3%든 게 작년에 2%든 게 금년에 1%대 와서 떨어진다. 따라서 민간 소비가 떨어지고 수출 뭐 살아날 가능성이 별로 없고 그렇다고 하면 저는 내년도 성장률은 2%도 매우 힘들다. 저는 그래 봐서 내년도 성장률은 2% 안 나올 것이다. 예, 금년도 알겠습니다. 안 나오고요. 올해도 안 나오고. 나오고. 네, 예, 저는 알겠습니다. 그 반도체 얘기 아까 잠깐 하셔서요. 내년에는 그 세계 반도체 무역 통계 기구가 4.8% 반도체 매출이 늘어날 것이라고 하고요. 가트너 여기도 이제 그 조사 기관이죠. 여기도 내년에 10% 넘게 반도체 매출이 늘어날 거다. 2분기부터는 초과 수요를 전망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 삼성전자 3분기 실적 확정치 발표할 때도 내년이 좋을 거다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사실 이 얘기는 뭐 홍남기 부총리나 정부 쪽에서도 계속 나오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세요? 반도체가 내년에 좋아진다면 우리 수출이라든가 전체로 성장도 조금 플러스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반도체라고 하는 것에 그 수출이 증가하면 분명히 수출은 폭발적으로 늘죠. 그런데 반도체 산업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예. 반도체는 전체 공정 가운데서 장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95%까지 나옵니다. 이 장비 칩보다도 장비 산업이기 때문에 GDP가 증가를 하는 데는 크게 기여하고 수출 기여하지만 고용을 크게 창출하는 부분에서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대통령께서 아까 말씀하신 가운데 꼭 좀 조심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 게 핵심을 한다 그래가지고 성과가 나타나는 데까지 얼마만한 시간이 걸리느냐를 묻는다 그러면 예. 핵심을 해서 그러면 100가지 핵심을 해가지고 성공할 확률 얼마냐? 10%도 안 되고 5%도 안 그러겠죠. 되거든요. 어렵죠. 예. 그러니까 핵심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면 잠재 성장의 기반은 구축할지 모르지만 네. 그것이 성장으로 나타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네.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핵심 성장의 강조는 내년의 성장에 반영되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러면 사실 내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보면 우리가 불황이라고 하는 거는 생산 부분에 있는 게 아니고 수요 부분에 있잖아요. 부분이죠. 예, 예. 그래서 우리가 뭐라냐면 수요 부분에서 지출을 증가시키려고 그러면 예. 민간 부분의 불안을 없애줘야 돼요. 예. 그럼 민간의 부분의 불안을 없앤다는 말은 대통령이 생각하는 거와 민간 부분이 생각하는 것을 공감을 해야 되는데 이를테면 정부가 재정 적자라든지 친노동 쪽으로 계속하고 있다 이거야. 그러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세계 경쟁력 평가를 보면 예. 노동이 100이 이해한데 네, 네.
그런 쪽에 중점을 두고 하면 국민들은 경제 성장 못할까 생각하니까 소비도 안 생기고 네. 투자가 안 생긴다. 이걸 갖고 우리 뭐라 그러냐면 경제 불안 요인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께서 내년 성장하고 싶으면 경제 불안 요인을 많이 줄여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성장률은 올해보다 안 좋을 거로 보시나요? 저는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다 세 분 다 내년 성장률 올해보다 좀 안 좋을 것 같다라고 좀 공감을 하시고요. 자, 두 번째 큰 포인트는 역시 일자리 아니겠습니까? 일자리 뭐 위원회까지 따로 만들 정도로 이 정부가 일자리에 쏟아붓고 있는 뭐 예산뿐만이 아니라 그 노력, 그 공력은 뭐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많은데요. 평가는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사실은 청와대 비서실장 노영민 실장도 가장 가슴 아픈 정책이 일자리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제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참 할 말이 없다라고 얘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요. 9월 현재 고용 상황을 보면은 취업자 증가세는 작년에 10만 명 정도, 평균 10만 명이 안 됐던 거 보면 올해는 9월 현재 26만 명 정도. 일단 수치상으로는 뭐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 질적인 부분은 이제 지금부터 좀 따져보고요. 신 교수님 먼저 하실까요? 일단 이 그 취업 통계는 월별 등락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반환점을 돌아가는 기점이니까 2년 반을 통으로 2년 반을 제가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러시죠? 2015년 상반기에 박근혜 정부 때 그 2년 전보다도 96만 개가 늘었어요. 그게 박근혜 정부의 반환점일 때죠? 그렇죠. 예. 그때 96만 개 늘었고 고로부터 다음 2년 동안은 57만 개 늘었어요. 일단 조금 감소 추세였네요. 주셨죠? 2017년도 문재인 정부 들어오고 나서 2년 동안에 57만 개 증가하던 게 35만 개로 줄었어요. 예. 한 20만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또. 거기에서 60세 이상 고용인을 빼고 보니까 60세 이상의 그 취업자를 빼고 보니까 박근혜 정부 초기에는 60만이 늘다가 박근혜 정부 말기에는 12만 늘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는 22만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한참 일할 나이 젊은 세대들은 계속 주는군요. 일자리. 어마어마하게 줄었어요. 예. 4년 전만 해도 60만 개가 늘던 것이 4년 뒤에는 22만 개가 주는 걸로 줄었다. 바뀌었으니까 그 사이에 변화라고 하면 한 70만 정도가 이 60세 이하의 고용에서 이거는 이게 정말 그 일자리위원회를 만들어서 대통령 그 명령 1호가 일자리위원회였는데 그랬죠. 예.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 책임 안 지고 그냥 어물쩍 넘어가시려고 하나요? 예. 저는 그래서 일자리가 뭐 좀 안 좋은 게 아프다 이 정도가 아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준엄한 자기 반성이 있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책임질 사람들이 전 책임을 지는 자세가 국민의 아픔을 덜어주는 첫걸음이라고 봐서 책임 좀 지세요. 이 대통령 심사에도 책임진다는 말씀이 계셨잖아요. 왜 그렇다고 보세요? 특히 이렇게 50대, 60대 이하로 이렇게 복합적입니다. 복합적인데 첫째 세계 경제가 조금 안 좋은 부분, 반도체 안 좋은 부분도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외부 요인도 있었지만은 아까 우리 이 교수님 이야기한 대로 문재인 대통령 들어오고 나서 기업이 너무 친노동적 아니야? 야 이거 앞으로 되겠어? 이런 불안감이 굉장히 고조가 됐다는 것. 거기에 뒷받침을 하는 두 탕에 걸쳐서 16.4%, 10.9%의 최저임금을 빵빵 원투 스트레이트를 때려버리니까 완전 무너진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봅니다. 예. 자, 이거 이경태 교수님 먼저 말씀을 좀 들어볼까요?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우선 현상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신 교수께서 이제 성장 주도권이 정부로 넘어갔다. 예. 이게 가장 지금 명백히 드러나는 쪽이 지금 일자리 쪽이에요. 그러니까 정부 공공부문 일자리는 양도 늘어나고 질도 좋아지고 있어요. 비정규직 없애고 있으니까. 반면에 민간 부문 일자리는 늘어나지도 않고 오히려 비정규직이 더 늘어나고. 그러면 그렇죠. 이게 지속 가능하냐 이거죠. 이게 결코 지속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우선 이 현상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고, 둘째는 이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문제인데, 제가 반도체를 예를 들게요. 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반도체 생산 늘려도 고용 효과는 크지 않다. 그렇죠. 그거 사실이죠. 예. 그럼 고용이 어디서 늘어나냐? 반도체를 쓰는 산업에서 늘어나는 거예요. 반도체를 활용하는 산업. 예를 들어 빅데이터, 데이터 산업, 뭐 인공지능, 무슨 사물 인터넷, 그게 다 반도체를 쓰는 산업인데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인데 거기서 일자리가 늘어나잖아요. 그래야죠. 그런데 한국은 지금 반도체 그렇게 세계 제1의 반도체 생산국이 반도체 만들어서 대부분 다 수출하고 국내에서는 쓰는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은 한국에는 그런 4차 산업이 지금
그렇게까지 활성화되지 않고 있으니까. 싹이 이제 뭐 예. 싹이 돋아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자리가 어디서 늘어나느냐 하는 걸 이 예를 보면은 명백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삼성 반도체가 이제 메모리에 저 일변도에서 이제 벗어나서 시스템 반도체 한다 그러고 비메모리 쪽으로 간다고 하죠. 예, 대통령께서 또 가셔가지고 저 사기를 올려주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그거 시스템 반도체 한다고 그래서 그게 무슨 일자리 별로 안 늘어나요, 사실. 이 활용하는 산업을 해야 돼요. 맞는 말씀이네요. 그리고 지금 예. 우리 한국이 일자리를 보는 시각이 아직도 과거의 그 제조업 대량 생산 시대에 거기 머물러 있어요. 이거 시각을 빨리 바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체질 개선이 필요한 대목이네요. 네. 이 말씀 들어보니까 이 교수님도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또 한 말씀 해주시죠. 사실 그 일자리의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정부는 아까 이제 좋은 일자리를 정부가 만들고 있다는 게 더 문제예요. 이를테면 공기업, 금융, 네.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것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들었어요. 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고용에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많지가 않아요. 예, 뭐 공공부문 그 반면에 마찬가지죠. 민간 부분의 경우에는 그런 분들을 정부는 뭐 어떻게 전환시켜 버렸냐면 시간제와 기간제로 다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한번 보셔야 될 게 이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서 소득주도 성장을 하겠다 그러는데 혹시 자료화면이 있으시면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한국이 최저임금을 올리면서 영향력을 받는 이 그 근로자가 한번 보시면은 저기 그림이 잘 나오네요. 우리가 88년도에 26%까지 올린 때가 있었어요. 예. 그때는 영향을 받는 사람이 10%도 안 됐어요. 지금 현재 2007년 이후에 지금 보시면 저 잠깐만요, 교수님. 최저임금 인상률과 영향률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 시청자들이 보실 때 이 영향률은 뭔 영향률일까라는 설명을 조금 해주시고 설명해 주셔야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전 산업에 1인 이상 고용하는 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이야기합니다. 저 영향률이라는 게. 예. 그러다 보니까 2016년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2019년도 올라가서 영향력이 확 높아지잖아요. 예. 그럼 저 사람들은 뭐냐 하면 최저임금으로 인해가 일자리를 잃는 사람이거든요. 아, 저게 그 빨간 그래프가 위로 예, 확 위로 올라가 솟은 있는 게 부분 자체가. 그게 고용을 줄인 거다. 그렇죠. 영향을 받아서. 그러니까 저 사람들만큼 그러면 저 비용이 올라갔을 때 가장 영향을 빨리 받는 사람은 생산성이 낮은 곳입니다. 그렇죠. 생산성이 낮은 사람들은 대부분이 단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서비스 산업. 그러니까 도소매, 음식점, 숙박 이런 데 가는 거예요. 중소 쪽 쪽 나간 거예요. 작은 데죠. 자, 그런 사람들이 물려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공공 일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최저임금을 올릴 예. 때 정부가 현명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2010년 이후에 행복 키움 복지 통장이라고 하는 게 성공한 게 하나 있어요. 예. 이게 뭐냐면 수급자를 잘 시키는 부분인데 그때 어떻게 성공하느냐 하면 근로장려금을 주어서 성공하거든요. EITC 말씀하시는 예, 그렇죠.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때 17년 때에 우리 예. 대통령이나 이런 정책 당국이 진짜 현명해서 해야 돼요.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 자립한 사람들에게 가장 한국에서 효과적인 정책이 뭐인가를 한번 봤으면 최저임금 올리는 것보다도 근로장려금을 올리는 것이 훨씬 컸을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요. 행동경제에서 나오는 사람 가운데 보면 예. 중산층의 경우에는 올해 배짱 의사결정을 많이 하는데 예.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사람은 훨씬 이해타산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저 부분 자체에서 우리가 과연 최저임금 올리는 것이 적절한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 그래서 내년에는 뭐 2.9%밖에 안 올라가기도 하고요. 사실 또 지금 이 교수님 말씀하신 EITC 이 근로장려 세제를 내년부터는 좀 더 특히 자영업자까지 그렇죠. 크게 지원한다는 예. 내용들이 들어가 있긴 합니다. 자, 다음 섹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다음 섹터로 넘어가다는 말씀 잘못 드렸네요. 일자리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할 건지 세 분이 아이디어를 좀 주셔야죠. 이종욱 교수님도 먼저 주시겠습니까? 예, 좋죠. 여기서 이것도 예. 이제 시간을 좀 길지 않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하도 답답해가지고 지난주 목요일 날 안산에 있는 제조업을 한번 가봤습니다. 예, 현장 참 많이 가세요. 해자는데 거기가 이제 자동차 내가 또 이렇게 말하면 기업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2차 산업이에요. 네. 자동차 부분은 2차 산업인데 매출이 한 150에서 200을 합니다. 2차 산업의 매출이 150에서 200억 하면 그 협력업체가 몇 개쯤 될까 생각하십니까? 그 협력업체가 30에서 40개입니다. 200억 정도가 되고. 하는데도 그 협력업체의 작은 협력업체가 대부분이 부부끼리 하는 소위 말하는 맛집 꼬바 같은 그런 데예요. 조그만 데군요. 예. 이런 데인데
거기에 있는 분들이 하는 말이 진짜 최저임금 이런 식으로 올리면 어떻게 우리한테 길이 없다. 이 부분을 그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부가 지금 현재 올 마지막 국회에서 여야가 어느 정도 합의만 할 수 있는 가운데 하나가 탄력 근로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 50에서 그 99인 소기업, 그러니까 중기업이죠. 중기업 부분에 대한 52시간 이 부분 자체, 예. 이 자체를 유예시킬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정부가 이미 최저임금 올린 부분 자체는 속도를 늦추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이런 사람들에게 52시간만이라도 네. 유예를 시켜서 일단 경제가 회복되는 그 순간까지 가시는 게 중요해요. 알겠습니다. 이게 정부가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국회에다가 좀 도와달라. 예. 이게 우리가 사는 길이다라고 생각해야 된다. 내년부터 50에서 299인까지 중소기업이죠. 예. 일단은 시행이 되는데 뭐 여러 가지 뭐 방안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예, 일단 예. 법안 통과도 좀 필요한 거고요. 근데 그 중에서 더 유예. 작은 분들 같은 경우는 유예를 좀 시켜주자. 유예를 경기가 좋아질 줄 때까지. 예, 예. 알겠습니다. 이경태 교수님 어떤 좀 대안을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예, 아까 산업 구조 문제는 제가 조금 반도체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네. 좀 드렸고요. 이 노동시장 유연성 문제입니다. 지금 한국의 그러니까 정규직 일자리는 평생 일자리거든요. 정규직 일자리는. 특히 연공설, 예, 연공제 같은 뭐 경우 한 번 들어가면 뭐 정년 때까지 내보낼 수가 없고 네. 뭐 평가도 조금 해보려고 하다가 다 지금 다 취소가 됐고. 임금 피크제도 시행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 네, 않거든요. 그것도 뭐 거의 유야무야 됐고. 그러니까 기업에서 정규직을 한 사람 뽑으면은 몇십 년 동안 그 비용을 생각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정말 불가피한 경우 아니면 정규직 안 뽑아요. 네, 기업에서. 예. 제 친구도 중견기업 하는데 그 계약직을 뽑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노동시장 유연성 문제인데 왜 최근에 그 프랑스에서 유연성을 좀 높였더니 일자리가 늘어나다가 막 맞았습니다. 그런 보도가 그 얘기 되고 있지 나왔었죠.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사실 유연성이 가장 높은 나라를 꼽으라면은 아직도 미국이거든요. 근데 미국이 지금 실업률이 3.5%밖에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유연성 문제인데 유연성을 높이는 걸 가장 반대하는 사람이 이제 노동 과보를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대기업 노조. 이 사람들의 저항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일자리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좀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정말 마크롱이 엄청나게 소통을 했다 그럽니다. 네. 대화를 하고 노조들하고 네. 뭐 어떻게 설득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결국 노조에서 그걸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께서 정말 아까 소통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뭐 하여튼 서로 합의가 될 때까지 소통을 해봐야죠. 뭐 10번 만나고 20번 만나고. 예.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수님께 생각하시는 방법이 뭐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그러니까 제안을 노동에 대한 제시하겠어요? 지금 정규직 노동에 대한 그러니까 소위 양대 노조 있잖아요. 그 노조의 그 과보를 좀 해소를 해야죠. 알겠습니다. 예. 자, 우리 신 교수님께서 일자리 관련돼서 어떤 대안을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핵심은 노사 문제는 노사 문제다. 원칙이. 그렇죠. 정부가 좀 개입을 하지 마라. 그 대원칙이다 이것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 노사 간의 자율적인 합의에 의해서 하자고 하면 예외 조항을 통해서 법에 정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예외 조항으로 적용할 수 있는 노사 원칙이 대한민국의 노사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돼야 된다. 둘째는 최저임금위원회나 이쪽에 올릴 때 예.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근거를 좀 생산성하고 결부를 좀 시켜줘라. 노동 생산성. 네. 그래서 지난 3년 동안에 노동 생산성이 얼마 올랐으면 그 오른 것에다가 인플레율을 가감해서 예. 정한다라고 하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앵커가 있어야죠. 준거 기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태껏 노사 이거 정하는 걸 보면은 대단히 정치적이에요. 한때는 아주 여당 중심으로 가다가 또 한때는 따라서 저는 아까 정리를 하면 임금 올라가는 것의 기본적인 원칙은 노사 합의의 원칙이고 둘째는
생산성 올라가는 것에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는 어떤 그런 뭔가 중거의 기준을 틀을 만들어 가져야 달라. 된다. 업종별로 다 다를 것 아닙니까? 예. 당연히 업종별로 다른 생산성 증가에 따라서 최저임금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틀을 열어주는 것이 예. 저는 첫걸음이라고 봐요. 예, 일자리와 관련돼서도 세 분이 일단은 평가와 또 대안 제시까지 뭐 유연성을 확보한다든가 노사관과에서의 어떤 원칙 같은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한 가지 더 뭐 큰 섹터를 소득주도 성장 관련해서 한 가지 또 큰 섹터를 살펴봐야 될 부분이 소득주도 성장의 이제 목표죠. 결국 분배,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사회 양극화가 좀 줄어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조금 더 이제 먹고 사는데 조금 더 이제 상황이 나아지게 만들겠다 이런 건데. 이 분배 문제와 관련해서는 또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 이종욱 교수님께서 먼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사실 이 분배 문제는 분배 문제의 기저에 이 일자리 문제와 결합되어 있다고 저는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 그러면 이분이 일터에 가서 돈을 받을 때 이분이 그 회사의 제품을 그 제품을 만드는데 얼마나 기여했는가로 결국은 소득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예.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보시면 한국에서 경제 성장을 하거나 기업이 성장할 때 무엇이 기여를 하느냐 하는 게 이제 우리 잠재 성장률을 가지고 간접적으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생산이 결국 잠재 성장이니까 우리 잠재 성장률을 보시면 한 2.4에서 2.5 정도를 현재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그 기여율을 보시면은 자본의 기여율이 1.2, 노동의 기여율이 0.3, 아유, 많이 총요소 생산성의 기여율이 0.6이에요. 예. 그러면 전체 생산 잠재 성장률 기여에서 노동이 차지하는 비중 자체라는 것은 15% 정도, 20%밖에 안 돼요. 너무 낮네요. 그런데 낮은데도 불구하고서 친노동 정책이라고 하는 거로 인해서 계속 임금 인상 등등으로 밀어붙인단 말이에요. 최저임금 올린다든가 이런 이렇게 한단 부분들이요. 말이에요. 그런데 예. 그러면 우리 잠재 성장률로 비추어 봤을 때 기여율은 15에서 20인데 그 집단적 행위에 대한 힘이 좋다고 밀어붙이면 더 받을 수 있느냐 이거야. 못 받게 돼 있다고요. 그럼 사실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친노동 정책을 친노동 생산성 정책으로 바꾸어야 이게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도 사고 좋은 일자리도 만들어진다 이거야. 그럼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국 경제 성장에 자본의 기여율이 1.2고 노동 기여율이 0.3인데 이걸 자본 기여율을 예. 0.6, 노동 기여율을 0.6 하면 자연적으로 노동에 대한 분배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소득도 올라갈 테고. 이거를 찾아가야 예. 되는 게 노동조합과 우리 대통령의 의지지. 예. 저는 가끔 요즘 이제 많이 생각합니다.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계셨으면 어떤 의사 결정을 했을까? 나는 그분 계셨으면 국가 미래를 위해서 분명히 결정했을 것 같아요. 우리 대통령께서 국가 미래를 결정하는 싫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분배 언뜻 보면은 그게 분배랑 무슨 관계냐 말씀하시면 사실 구조적인 문제를 우리 이 교수님께서 좀 그렇죠. 지목을 하신 구조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것들이 구조적으로 개선이 돼야지 결국 분배도 예. 단순히 뭐 정부에서 이전 소득을 이렇게 대거 지원해줘서 되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예. 분배가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다 이런 말씀해 예, 주신 예. 거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신 교수님께서 아주 이게 핵심이라고 봐요. 예. 우리 이 교수님이 핵심인데 결국은 노동 생산성이에요. 그럼 노동 생산성이 어떻게 올라가는가 그 질문을 던져야 되겠죠. 그렇죠. 노동 생산성이 올라가는 원인은 방법은 세 가지예요. 첫째, 그 노동자에게 기술을 투입하는 거예요. 교육을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생산성이 아주 없는 그런 업종에서 이제 나와서 새로운 업종으로 갈 수 있도록 새로운 기술을 투입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뭐 일종의, 교육입니다. 예, 작은 차원의 트레이닝입니다. 혁신이네요. 예. 따라서 예. 정부가 자꾸 이렇게 소득을 그렇게 뭐 건드릴 것이 아니라 노동 생산성을 올리는 교육에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돼요. 둘째는요, 노동요 그냥 맨손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다 기계를 가지고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움직일 수 있는 기계, 생산 설비를 현대화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아날로그 기계에서 이 디지털 기계로 이게 바꿀 수 있는 설비에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데 그 기계들을 새로운 기계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재정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돼요. 그거를 이제 정부에서 재정으로 도와줘야 당연하죠. 셋째는요, 지금과 같은 중소기업 아까 이야기하셨지만
부부가 나서서 하는 그런 예. 형태로는 경쟁력이 있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중소기업들이 영세기업들이 몇 개, 5개, 10개가 뭉쳐서 좀 더 큰 규모의 규모 있는 어떤 그런 조직화를 통해서 우리가 M&A라 그래요. 그래서 왜 대형 통신사만 자꾸 M&A를 독려를 하세요? 중소기업들도 5개, 10개가 모여서 좀 더 규모가 큰 그런 어떤 예. 중소기업을 하면 정부가 설비도 지원해주고 교육 트레이닝도 주고 경영 자문도 이런 쪽으로 한 5년만 우리가 투입하면 오르지 말아도 노동 생산성이 오르지 않겠는가? 저는 그 부분을 사실은 이 정부 출범 초기에 기대를 했었는데 그게 사람 중심의 경제라고 봤는데 전부 최저임금에만 맞아요. 매달려 있다 보니까 예, 완전히 예. 그러니까 배가 뒤집어진 거죠. 지금 말씀하신 교육은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그렇죠. 말씀 거죠? 예, 그렇습니다. 대기업은 관계 없는 거고.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뭐 당연히 생산성이 올라가게 되면 뭐 그 해당 그 일하는 분들이라든 해당 그 중소기업이라도 기업의 뭐 매출도 올라갈 수 있는 여지도 분명히 있을 그리고 거고. 소득도 대학생들이 늘어나고. 대기업 안 갈라 하고 환경도 좋고 예. 트레이닝도 있고 장래도 좋은 중소기업으로 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급여 격차만 좀 줄면 좋은데 지금 우리가 급여 격차가 대기업이랑 중소기업이랑 너무 많이 차이 나서 2배도 더 차이가 사실은 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신 교수님 말씀 들어봤고요. 자, 이 교수님께서는 지금 분배 문제에 대해서 현황 뭐 사실은 이제 분배 상황이 아까 모두에서도 이제 역대 최대로 벌어졌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원인과 그래서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같이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그 지금 이제 한국이 제조업의 경쟁력이 뭐 중국에 자꾸 지금 따라잡히고 이러니까 예, 예. 제조업에서 좋은 일자리 만들어내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렇죠. 예, 있는데 이제 서비스 산업을 해서 일자리 만들자 하는 얘기를 뭐 10년 전부터 했잖아요. 근데 지금 가시적인 성과가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선진국은 보면은 좋은 일자리가 대부분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네. 대학교 전산학과 졸업한 애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는 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런 요즘 거예요. 우리도 코딩이 되게 인기돼요. 그 이제 코딩이 인기죠. 이제 그래서 앞으로 그게 이제 한국의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하고 연계가 저는 되기를 희망을 하고 그러면 있어요. 참 좋죠. 예, 그러면 예. 참 좋습니다. 예. 좋은데 이제 최근에 대기업도 뭐 삼성에서도 소프트웨어 산업 한다고 엄청나게 이제 투자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네, 하는데 지금 그 예를 들어서 자동차만 예를 들어 보면은 뭐 자율주행차 이렇게 나오면서 거기에 엄청난 소프트웨어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게 예. 지금 다 수입해요, 한국에서. 네. 이거를 우리 과거에 뭐 수입 대체 산업 이런 거 했잖아요. 예, 예. 근데 지금 요새 수입 대체란 말하면은 무식한 사람 취급받아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수입 대체냐고 비교 우위에 따라서 자유무역을 해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무식한 게 아니에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중국이 수입 대체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국도 수입 대체 산업이란 말을 다시 찾아와야 돼요. 그게 가만 내버려 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부도 할 역할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재분배 문제거든요. 예, 예. 재분배 문제인데 재분배는 결국 세금 걷어서 나눠주는 거잖아요. 있는 사람 세금 걷어서 없는 사람한테 네, 주는 네, 네. 거잖아요. 그래서 분배를 좀 격차를 줄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있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도록 해줘야 세금이 많이 거칠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지금 정부는 있는 사람을 제약시해요. 대기업을 제약시하고. 예. 그러면은 자기들이 재분배를 하고 싶은데 복지를 더 늘리고 싶은데 그 수단을 제공하는 쪽은 부자들이고 대기업이에요. 거기서 돈을 많이 벌어서 예, 세금을 예. 많이 내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좀 스마트해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쟤들 사실 속으로 미워. 쟤들하고 나 결코 친해질 수는 없어. 예를 들어서. 예. 예를 들어 제가 가정을 아, 예,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예. 그러나 우린 쟤들이 필요해. 우리 목적을 위해서. 그러면 걔들을 이용해야 돼요. 이거 좀 말이 좀 이상한데 이용한다 그러면. 그러나 하여튼 그래서 대기업 북돋아주고 부자들 더 열심히 돈 벌게 북돋아줘 가지고 거기서 세금 걷어서 예, 예. 복지하면 되는 거예요. 예. 유럽의 사회민주주의가 바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기업들을 더 예, 그러니까 활력을 주어서요. 자본가를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거기서 담보를 빼내가지고 자기들 목적에 쓰는 거예요. 그거까지는 조금 셌습니다. 간모를 뺀다는 거는. 근데 그러면 제가 이제 교수님한테 시간이 좀 뭐 길지는 않습니다만 최근에 문재인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소위 말해서 뭐 일각에서는 뭐 친재벌 정책이라는 얘기까지 들을 정도로 하고 있는 모습은 네.
뭐 이제 이용해 먹을 그런 정책 정도로 뭔가 변화의 모습을 보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이제 여러 기업을 찾아가시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게 정말 그 전시성 행사에 끝나지 말고 그렇죠. 기업 애로를 해결하는 예. 기회로 활용하면은 그 굉장히 좋은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일단 큰 섹터별로는 좀 저희가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일단 소득주도 성장 관련된 부분에서 특히 이제 성장 관련된 부분을 하나 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의 큰 축이 또 공정 경제하고 혁신 성장이잖아요. 혁신 성장 얘기는 지금 앞서 좀 어느 정도 일부 조금씩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정 경제와 혁신 성장을 좀 묶어서 시간이 좀 얼마 없기 때문에 이거를 세 분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래서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아예 묶어서 한 1분 반 정도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말씀 듣고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신 교수님 먼저 하시겠어요? 먼저 할까요? 네. 제가 오기 전에 독일의 수출을 보니까 네. 독일이 1인당 수출이 3만 8천 불 달러쯤 되더라고요. 38,000달러. 1인당. 1인당.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2만 3천 달러예요. 약 한 60% 정도. 그러니까 독일은 우리보다도 인구는 한 60%밖에 안 많은데 수출은 2배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1인당 수출 금액이 우리보다도 한 60% 내지 70% 독일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의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아까 혁신을 통해서 지금 독일이 수출하고 있는 이런 품목들을 우리가 만약에 뺏어올 수 있다면, 우리가 공급할 수 있다면 기회는 무궁하다. 그 혼자 안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독일, 네덜란드, 일본, 우리보다도 기술이 한 걸음 나서 있는 나라들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서 그 나라의 기술을 우리가 빨리 습득을 해서 그 나라 사람들이 수출하는 품목들을 아까 우리 이경태 원장님이 수입 대체라고 하셨는데 이쪽에 우리 미래가 있고 이쪽에 혁신이 있고 이쪽에 일자리가 있고 이쪽에 제조업이 있고 이제 성장이 있다. 저는 그래서 독일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면서 독일이 가는 방향으로 우리 빨리 좀 혁신을 좀 독려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나라들이 다 중소기업들 중심으로 돼 있는 그렇습니다. 나라들이기도 해요. 경제 구조가. 그렇습니다. 근데 줄까요? 그게 안 줄 것 같은데 잘. 그게 우리의 실력이죠. 알겠습니다. 예. 우리 이종욱 교수님. 사실 이제 혁신 이렇게 하면 우리 저 사회자님 혁신하면 누가 혁신해야 됩니까? 저는 우리 대통령께서 이 정책을 지휘하시는 분이 이렇게 추상성에 끌려 들어가시면 안 돼요. 혁신은 경제라고 하는 것은 경제의 성장은 우리는 뭐라고 가르치냐면 경제와 사회와 정치의 모든 것의 결산이 경제다. 그럼요. 그러니까 혁신이라는 것은 경제 혁신도 있어요. 그럼 경제 혁신 하려고 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이노베이션 하는 상품만 있는 게 아니고 세상을 바꾸는 것은 제도 혁신입니다. 그렇죠. 예, 규제. 그다음에 세상을 바꾸는 것은 사회 혁신입니다. 이 우리가 방송을 하고 있는 이 언론, 뉴스페이퍼 이게 혁신의 역사에서 보면 세상을 바꾸는 가장 파워풀한 건데 이런 혁신을 안 해요. 노동 혁신하고 그다음에 이 사회 혁신하고 그다음에 교육 혁신. 아까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 이경태 원장님도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좋은 일자리는 고부가가치 일자리예요. 고부가가치 일자리는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것은 수입하는 부분을 우리가 국산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노동시장의 혁신, 그다음에 사회 부분의 혁신, 그다음에 정치 부분의 혁신 이런 게 다 있는데 우리 대통령께서 혁신하면 너무너무 좋게 해서 혁신하는 거예요. 노동의 혁신이 없고 교육의 혁신이 없는데 교육 혁신이 없는데 5년, 10년 뒤에 노동시장의 혁신이 오겠습니까? 안 옵니다. 기본을 먼저 혁신을 해야지. 그렇죠. 그렇게 해야만이 이 사회가 가는 거고 그래서 혁신하고 그다음 두 번째 공정인데요. 공정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이게 제가 꼭 하나만 이야기한다면 지휘에 근무하시는 분이 물어봐서요. 공정이 뭐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당시 하는 행위가 신문에 났을 때 우리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걸 공정이 기준한대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이제는 무슨 말을 하시면 철학적 어려운 용어 쓰지 말고 쉬운 용어로 쓰자. 그렇죠. 신문에 났을 때 당신이 얼마나 떳떳하냐. 이거 내가 생각하는 공정이다. 이렇게 좀 너무나 그런데 이 철학적인 곳에 매몰되지 말고 많은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곳으로 대통령의 생각이 내려왔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이 또 그런 말씀도 했습니다.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 그런 얘기 했으니까
뭐 우리 이 교수님 말씀 말 맞다는 2년 반 동안에는 또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질까요? 어쨌든 그러니까 대통령이 공정을 정의하려면 국민도 공정을 정의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휘 같은 경우는 당신이 한 행위가 신문에 나고 방송에 예. 났을 때 얼마나 그게 떳떳하냐. 예,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자, 우리 이경태 교수님. 네, 저 두 분 뭐 좋은 말씀 대부분 하신 것 같고요. 그 혁신을 저해하는 그 중요한 역할을 정부가 하고 있어요. 규제 문제죠? 아니, 규제도 규제고 또 공공부문에서 사람 많이 뽑는 거 있잖아요. 예. 공무원 위시에서. 그러니까 지금 젊은 애들이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게 지금 대세 아니에요. 대세. 예. 대학교 나온 애들이 국업 공무원 되려고 지금 시험 준비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혁신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 분위기 하에서는 혁신이 안 일어납니다. 혁신이 질식하죠, 오히려. 예. 그러니까 물론 단기적으로 보면은 지금 당장 민간에서 일자리가 안 생기니까 정부가 나서서 일자리 만들어 줘야지 하겠지만 그게 결국 예.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더 혁신을 죽이는 거고 저는 공정을 참 공정이라는 게 기준이 어려워요. 그죠? 예, 뭐가 예. 공정인지는 참 예. 이거 어려운데 저는 공정 정책은 결국 경쟁 정책이 핵심이다. 여기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경쟁 정책.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독과점을 줄이고 그렇죠. 남들이 쉽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하고 이미 기득권 보호하기 위해서 막 남들 사업 하는 거 방해 못하게 하고 그 기본으로 돌아가야지 이 공정을 너무 확대해 가지고 뭐 사회 모든 병폐가 다 불공정이다 공정이다 하는 잣대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 사회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짐 로저스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했더군요. 일본 젊은 친구들이 자꾸 공무원 되려고 하는데 이게 일본을 앞으로 망가뜨리는 가장 큰 이유가 될 것이다. 그게 아마 말씀하신 대로 네, 뭔가 활력이 떨어지는 증거다라고 아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주식을 잘한다고 잘 알려진 짐 로저스가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공무원 되겠다고 젊은 청년들이 많이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런 면에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다라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은 지금 한 1분 반밖에 없어서요. 이제 한 30초씩만 딱 시간 드리겠습니다. 19일 날 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를 할 예정입니다. 생중계도 한다고 그러고요. 만약에 세 분이 그 자리에 계시다면 어떤 질문을 던지고 싶으신지 한 말씀 드리면서 오늘 이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종익 교수님부터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사실 국민들이 참 좋은 질문을 하면 제일 좋죠. 근데 국민과의 대화라고 하는 것은 소통을 할지 모르지만 예. 아마 거기서 좋은 질문을 받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이 좋은 질문을 누구한테 받아야 되느냐? 저는 우리 기업하는 사람들, 예. 기업하는 사람들, 또 우리 대통령께서 소통하겠다고 했을 때 전문가들하고 좀 소통을 하시고, 그다음에 중소기업도 단체에 있는 사람보다 잘하는 사람하고 만나야. 그러니까 내가 갔던 거기는 어떻게 하냐면 모든 사람이 다 70세가 퇴직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 잘하는 사람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 예. 다 국민들이니까요. 그분들도. 예. 우리 신 교수님은. 그 최근에 너무 낮은 자세, 낮은 뭐 위치를 너무 많이 강조하세요. 우리 국가가 필요한 것은 낮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필요로 한 분은 대한민국을 혁신을 주도하고 하는 분이에요. 지난 2년 반 동안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네. 정말 저는 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반성을 하시고 정말 새로운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만들어 주시고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대통령이 되셨으면 해요. 국민과에 대해서 이제 그런 질문들이 나오고 또 그런 답변이 네. 나오기를 그렇습니다. 바라신다는 말씀으로 네네.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경태 교수님 어떻게?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 있다면은 뭐 이런 질문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대통령께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 예. 그리고 지난 2년 반 동안에 우리 정책이 이제 싹을 틔웠고 예. 앞으로 뿌리 내리게 하는 게 남은 과제다. 그런데 그 현실 인식이 많은 국민들의 현실 인식과는 많이 네. 떨어져 있다. 그러면 대통령께서 정말 국민들하고 대화를 하셔가지고 네. 국민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는지 인식하고 있는지를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란다. 참모들 얘기만 듣지 말고.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물론 1시간 동안에 뭐 2년 반의 정부 경제 정책을 뭐 일일이 다 평가하고 비판하고 대안을 찾는 게 쉬운 작업은 아닌데요. 그래도 얼추 큰 어떤 부분들은 다뤄본 것 같습니다. 또 오늘 또 경륜 있는 우리 경제학자분들이 또 마침 또 계셔서 양의 먹 확 찰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두루 다룬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경태 교수님과 신재동 교수님, 이종욱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검찰이 어제 14개 혐의로 추가 기소를 했습니다. 먼저 이 내용 리포트로 보시고요. 잠시 후에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 이슈 따라잡기 이어가겠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에는 구속영장에 적용됐던 기존 11개 혐의에 사기와 금융실명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입시 비리와 관련해 검찰은 동양대 표창장과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뿐 아니라 공주대와 단국대 연구소, 키스트 등도 허위 스펙으로 판단했습니다. 정 교수가 딸을 동양대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해 국가보조금 320만 원을 타낸 건 사기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딸 조모 씨를 입시 비리의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딸이 단순히 허위 인턴의 수혜자라서 공범으로 본 게 아니라 범행에 기여한 정도에서 공범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정 교수가 동생 명의로 보유한 WFM 실물 주식 12만 주 외에 1억여 원의 주식을 매수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 차명 의심 주식은 모두 7억 1,3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이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억 6천여만 원의 불법 수익을 얻었다고 보고 정 교수 소유 부동산에 추징 보전을 청구했습니다. 정 교수는 차명 계좌 6개를 이용해 790회에 걸쳐 주식을 사고 판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 정 교수가 지난 8월 코링크 PE 관계자들에게 수사에 대비해 자료를 없애도록 지시한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매주 화, 수, 목 3일은 김수민 평론가와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리포트 내용을 보니까 결국 사모펀드와 관련돼서 뭐 차명 계좌 이런 부분들은 사실 검찰이 이제 계좌 추적을 해서 이제 많이 알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꽤 많이 나왔는데 14개 혐의로 기소를 했고요. 네, 어쨌든 이제 좀 더 구체화되는군요. 이런 부분들이. 네 그렇습니다. 제일 처음에 기소됐던 사안은 표창장 문제였고, 그렇죠. 위조, 그것도 위조 이제 문제였고. 공소장 분량이 굉장히 짧아서 이것도 한때는 이제 논란의 소지가 있었는데 사실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고 네. 사모펀드 관련한 부분이 좀 많이 들어가 있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딸의 어떤 부정한 입학 의혹에 대한 그 혐의들도 예전에 뭐 키스트라든지 그렇죠. 서울대 예. 공익인권법센터 예, 예. 말고도 몇 군데 기관에서 더 허위로 증명을 받았다. 뭐 예. 분자인식 연구센터라든지 또 부산 지역의 뭐 호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예. 우리가 알고 있던 부분보다는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추가됐고요. 예. 그리고 운동학원 관련 부분은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그러네요. 네. 지금 뭐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리포트에도 그 내용은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동학원 부분은 이제 정경심 교수가 아니라 조국 장관의 동생이라든지 모친이라든지 이쪽이 조금 더 연루되어 있어서 네, 그리고 조국 전 장관 조사할 때 아마 운동학원 그러게요. 문제도 나올 것 같은데 정경심 교수는 일단 운동학원 관련해서는 어떤 뭐 기소 사실이 없는 맞아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원래 운동화 관련해서는 정 교수가 거기 이제 이사로 있기도 했었죠. 이사로 있어서 이제 네. 그게 무슨 횡령 쪽 뭐 이런 쪽이 아니죠. 배임 쪽 아니냐 이런 얘기 있었는데 일단 그거는 포함이 안 됐고 특이한 거는 딸이 입시 비리 관련해서 공범으로 적시가 됐다라는 네. 부분과 관련해서는 근데 이 딸이 지난번에 그 한 라디오 채널에 나와서는 나는 다 내가 직접 노력을 해서 다 지원하고 가서 인턴을 한 거다 이렇게 또 얘기를 분명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난 그분에서는 되게 당당하고 자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공범으로 완전히 그럼 딸의 얘기를 다 신뢰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네요. 네, 그 딸이 이제 검찰 조사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알 수 없는 뭐 부분이고 그렇긴 하죠. 거기서 검찰이 일종의 혐의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견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수혜자가 아니라 뭐 같이 그러니까요. 조작을 했다라고 검찰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또 공소장에 어느 정도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재판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실제 이제 유죄로 이제 입증이 될지 여부를 이제 또 일단 봐야 되겠군요. 자, 정 교수 기소됐고요. 추가 기소됐고요. 그럼 결국 이제 아까 운동학원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조 전 장관 소환은 이제 뭐 좀 더 가시화됐다고 봐야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정 교수의 공소장에 조 전 장관이 공범인가 아닌가 이 부분이 적시가 되지는 않았는데 앞서서도 정 교수 전에 이제
조 전 장관의 오촌 조카에 대해서 공소장이 예, 나왔을 조범동 때도 씨요? 예. 네, 정경심 씨하고의 어떤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향후에 있을 수 있는 조사에서 패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공소장에는 조 전 장관 관련해서는 어떤 말이 나오지 않았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게,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그리고 이제 조 전 장관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나도 조만간 조사를 받고 기소가 될 것 같다라고 예언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런 표현을 써요. 아내 사건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받고 있는 혐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신과는 좀 구별된다, 분리된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의 단어를 쓰기도 했었고요. 예, 어쨌든 만감이 교차하고 침통하다라는 심경을 주로 SNS를 통해 밝혔습니다. 그러면 더군다나 딸까지 또 기소가 된 상황이라 더욱더 아마 좀 마음이 그럴 것 같습니다. 법무부 쪽 얘기 하나만 더 검찰 관련해서 여쭤보면 법무부 장관이 지금 한 달 가까이 공석이 됐더군요. 네. 현재 김호수 차관 중심으로 해서 검찰개혁 과제들이 추진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젠가는 이제 김호수 차관이 직접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뭐 검찰개혁은 진행이 어차피 되는 거니까 그거는 보다도 후임이 이렇게까지 안 되는 이유가 조 장관이 워낙에 호되게 이를테면은 뭐 네. 당에서 이거 하겠다는 사람이 없는 네. 겁니까? 글쎄요, 이제 의원들 중심으로 하마평이 좀 나오긴 했는데 전해철 의원이 그렇습니다. 대표적이잖아요. 전해철 의원도 나왔고 뭐 박범계 의원 얘기도 나왔고요. 맞아요. 아무래도 예, 예.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로 판사 출신이고 중량감 있는 추미애 전 대표라든지 그렇죠. 이 이름들이 속속 거명이 되고 있지만 글쎄요, 이 정치인들은 내년에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어느 정도 지고 있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역대 장관들을 보면 국회의원 장관의 경우는 인사청문회를 조금 더 무사하게 통과를 했었어요. 맞아요. 네, 그런 같은 얘기 했었죠. 국회의원들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좀, 봐주기 예. 문화도 예.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국회하고 정부 부처의 연결 자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아무래도 무난하게 통과가 됐는데 근데 현재 총선을 앞두고 있고 이제 자유한국당이 조 전 장관 이슈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예. 기세를 올린 건 맞거든요. 물론 이제 스스로의 부족함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 지지율을 제대로 이렇게 챙겨가지 못한 예. 측면은 있겠지만 네. 근데 만에 하나 의원 장관 후보가 나온다 할지라도 예. 자유한국당이 봐주지 않고 조 전 장관한테 했듯이 그렇게 나올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평소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공직자 윤리를 어떻게 지켜왔는지를 떠나서 이제 확실하게 위법이 아닌 부분 또 꼬투리를 잡히면 굉장히 이제 곤욕을 치를 수도 있는 그런 거리가 만약에 있다면 공직자들이 또 살다 보면 그런 거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나도 청문회 나와가지고 이제 저렇게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또 걱정을 하기 때문에 아마 후임자 구하는데 지금 좀 그러니까요. 난항을 겪는 것 같습니다. 조국 장관 그 임명 과정이 워낙에 이례적이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비단 법무장관뿐만이겠습니까? 뭐 다음 달에 개각도 얘기가 슬슬 나오던데 이제 그 이낙연 총리 이제 총선 출마 관련 그 때문에 그때도 아마 그 사람 구하기가 참 어렵지 않겠나 지금 이런 상태로라면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도 있더군요. 정치권 얘기로 좀 다시 좀 넘어오겠습니다. 이자스민 전 의원 한국당을 탈당하고 네. 정의당을 이제 입당을 했는데 이제 입당 식이 어제 있었더군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자스민 의원이 이제야 제대로 된 정당을 내가 뜻하고자 하는 바를 펼칠 수 있는 제대로 된 정당을 왔다. 뭐 이거는 당연한 얘기일 거고 저게 그 좀 눈에 띄는 얘기가 노회찬 전 대표의 6,411번 버스를 켜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는 그게 뭐지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거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6,411번 버스에 올라탔던 노회찬 전 의원의 그 얘기가 있습니다. 그 명연설로 꼽히는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이른 시간에 출근하는 새벽 시간에. 네, 새벽 시간에 출근하는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이제 노동자들 특히 뭐 비정규직이라든지 이런 계층들은 투명인간처럼 예. 그렇게 취급을 받아왔던 예. 그런 것은 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이고 거기에 대한 어떤 소회 그리고 정치인으로서의 다짐 이런 부분들이 이제 6,411번 버스를 얘기하는 그 연설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설이 바로 통합진보당을 탈당해서 진보정의당을 만들 당시에 그 창당할 때 나왔던 연설이기도 해서 정의당 당원들은 특히 많이 기억을 네. 하고 있는 부분이죠. 결국 사회적 약자들, 네. 저소득층, 어려운 분들에 대한 어떤 부분이군요. 그래서 이자스민 전 의원이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내가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의 의원이었는데 대접을 못 받아서 정의당에 갔다 이런 것이 아니라 자신은 원래 사회적 약자
위해서 의정 활동을 하고 싶었는데 거기에 맞는 정당에 이제야 안착하게 되었다. 이런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예. 노회찬 전 의원과 6411번 버스를 거론한 것으로 보입니다. 거꾸로요. 한국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국 그런 부분들을 좀 대변할 수 있는, 특히 다민족 우리 한국에 들어와 계신 이런 분들을 어떻게 보면은 좀 대변할 수 있는 상징적인 인물이 이자스민 전 의원이었는데 네. 그 얘기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탈당을 해서 자기 뜻을 펼칠 수가 없다고 해서 탈당을 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자유한국당이라는 데가 저소득층이나 서민들이나 네. 또는 중소기업이나 이런 사회적 약자들한테 대한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식의 또 표현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2012년 총선을 계기로 해서 이자스민 전 의원이 자유한국당에 영입이 됐던 건데요. 당시에 새누리당을 보면 굉장히 공세적으로 외연을 확장하고 우리도 사회적 역자, 그렇죠. 복지국가, 경제민주화, 남북화에 관심이 있다.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더 잘하겠다. 그렇죠. 네, 100% 대한민국 이런 슬로건을 내걸었던 것이 새누리당 2012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때에 비해서 굉장히 이제 외연이 축소가 되었고 그러네요. 그 약자에 대한 관심이 척 봐도 좀 많이 줄지 않았나.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주요 지지층 가운데서 보수 개신교 쪽은 반이주민 정서가 굉장히 강하고 네. 심지어는 그것을 전면에 내건 독자적인 기독교 정당을 창당하는 경우도 네. 있단 말이죠. 그걸 봤을 때는 이제 새누리당의 대외적 이미지도 자유한국당이 되면서 많이 달라졌다라는 이자스민 전 의원의 지적처럼 그 변화들이 또 느껴지는 계기가 되는 거죠. 예, 제가 이제 이자스민 의원 이 표현을 듣고 나서 최근에 한 경제학자한테 들었던 얘기가 그 네. 얘기거든요. 그 자유한국당에 가서 그 자유한국당에서 민분원 나올 때 아마 그때쯤인 것 같습니다. 이제 불러서 가서 그 자유한국당에 좀 꽤 이름 있는 당직자들을 다 만났는데, 그래서 자기는 그 자리에 가서 중소기업 얘기를 계속 하셨대요. 아, 네. 근데 알았습니다 하더니 나오는 아웃풋이 없더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분이 한국당이 중소기업에도 별 관심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 직설에도 가끔 나오시는 분이기도 하신데 네. 그래서 지금 이자스민 의원과 이 이유와 매치가 좀 돼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른미래당은 계속 악재네요. 권윤희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직을 박탈당했는데 그게 당비 미납 때문이다. 일단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네. 손학규 대표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 또 뭐 본물수다듯이 쏟아지고 있다 하고. 네. 아유, 저렇게 되니까 최고위원들이 제대로 남아 있는 분이 별로 없네요 이제. 네, 이게 손학규 데스노트라고 표현해도 될 것 그래요? 같아요. 네, 그 손학규 대표하고 척을 졌던 최고위원들이 차례대로 뭐 하태경 최고위원부터 직무 정지를 당했고 이준석, 권은희 의원 같은 경우는 권은희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아예 박탈.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하차를 해버렸습니다. 하차를 당하게 된 것이죠. 그렇죠. 참고로 이제 권은희 최고위원은 권은희 의원과는 동명이인의 같은 당적을 갖고 있는 분이고 예. 예, 권은희 최고위원은 대구 지역에서 옛날에 예. 국회의원도 했었죠. 현재 그 권은희 의원은 광주 지역 의원이고요. 예. 이 이 동명이인이 있다는 거 좀 혼용이 확인하시길 있을 수 바랍니다. 있습니다. 예. 예, 권은희 의원 같은 경우는 정책위의장에서 내려오면서 최고위원이 아니게 된 지가 몇 달 지났습니다. 이 권은희 최고위원, 현 최고위원 이제 당직 박탈이 돼서 전 최고위원이 됐는데 당비를 미납해서 네, 그렇게 당직이 박탈이 네. 됐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은 이 사당화된 정당에 당비를 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최고위원직에서 하차 당하는 것을 감수하고 당비를 미납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탈당도 뭐 불사할 수 있는 분이겠네요. 그렇죠. 이제 예. 그 권은희 전 최고위원은 바른정당 출신이고 유승민 의원이 변혁이라는 모임을 이끌고 있는데 그렇죠. 그 모임이 새롭게 신당을 꾸리게 되면 같이 탈당할 가능성이 대단히 그러게요. 높거든요. 예. 그래서 뭐 이것 자체는 이제 이미 손학규 대표 중심으로 당이 짜여져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 구성은 손학규, 최이배, 김관영, 주승용 이렇게 친손학규 계열 4명이 있고 그다음에 오신환, 김수민 이렇게 2명만 이제 비당권파로 돼 있어서 4대 2다. 그리고 하태경 최고위원이 지금 최고위원 정족수에서 빠지는 넣느냐 이 논란이 있긴 한데 들어가더라도 4대 3이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최고위원회는 손학규 걔가 다수를 차지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게요. 국민들 입장에서 보실 때는 모양이 그렇게 좀 아름다워 보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큰 당이 아니라서 이렇게 분열을 하게 되면 국민들 보기에도 저런 당 또 분열을 하나 이런 인상을 주게 되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문 대통령이 언급한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 때가 남은 2년 반 동안에 올 수 있을지 사실 안팎의 상황은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직접 통제할 수 없는 외부 변수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이죠. 내부적으로 좀 살펴보면은 희망의 빛도 좀 찾아볼 수 있어 보입니다. 일단 대통령이 먼저 소통하겠다고 남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나섰다는 이 태도의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청와대가 자유한국당의 민부론을 검토하겠다고 한 게 뭐 대표적인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총선이 다가오면서 정치권이 민생을 외면할 수 없다는 점도 긍정적인 부분으로 넣고 싶습니다. 경제 상황이 그만큼 엄중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정쟁으로 소모됐던 국력을 이제는 경제의 체질 개선과 민생 안정으로 되돌려야 할 때가 됐습니다. 직설 마치겠습니다.